안녕하세요. 우리 이제 공황장애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저번 시간은 공황장애 이제 발생 이전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, 이 시간에는 공황장애가 이제 발생이 되면 뭐가 도대체 힘든 건가,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실제로 이 공황장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는요, 극심해요. 그러니까 실은 죽지 않는데 죽을 것 같은 이제 그 괴로움이죠.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러다 내가 죽는가 보다 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이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고 과호흡이라고 하죠. 과호흡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이러다가 아무리 옆에서 그래서 안 죽어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, 실제로 이 증상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이런 데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잘 모른단 말이죠. 근데 막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심장 발작으로 죽는구나,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.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막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하죠? 숨을 쉬겠죠. 근데 이제 숨을 많이 쉬면 쉴수록 이게 더 이제 심해지는.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, 그러면 내가 더 숨을 쉬려고 하고, 숨을 쉬면 쉴수록 더 과잉 호흡이 돼가지고 증상이 더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. 우리 머릿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 가슴이 뛰어요.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하나도 안 느껴도 이 가슴이 막 뛰잖아요. 그럼 내 불안과 공포가 느껴져요. 이런 때가 있지 않아요? 여러분, 혹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심장이 막 뛰면 마음이 뭔지 모르게 불안정하고 불안해져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 뇌와 함께 우리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. 불안할 때 가슴이 빨리 뛰고, 가슴이 빨리 뛰면 우리 뇌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느끼는, 서로 연결돼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심해지죠. 그러면은 이제 이 불안의 순간에 막 뛰고,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간다거나, 또는 응급실을 가는 도중에 또 괜찮아져요. 또 응급실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별게 없어.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해.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면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. 그러면 괜찮느냐? 그때부터 이제 어떤 불안에 시달리냐면, 또 내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? 내가 이렇게 또 마음에 언젠가는 또 이게 찾아올 텐데, 이런 발작이나 어떤 증상이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또다시 이게 나타나면 어떡하지? 라는 이 애기 불안이 계속 와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의 특징이 불안과 두려움이 원래 좀 많은 사람들.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 이 걱정과 염려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지겠죠. 이 많아진 이 걱정과 염려가 내 신체를 더 긴장시키고, 그리고 내 신체 속에서 이렇게 자꾸 살피다가 어떤 게 자꾸 지각이 조금만 돼도 또 그런 거 아니야? 막 이런.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그 비상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불이 나면 비상벨이 울리게 장치를 해놨다가 연기가 이렇게 나면 떼르르 울리잖아요. 그런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불도 안 났는데 떼르릉이 계속 울리는 건물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증상이 마치 그런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불이 안 났어, 우리 몸에. 근데 이게 또 울리고 또 울리고, 그러면 실은 그게 고장이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울릴 때는 어때요? 깜짝깜짝 놀래요. 이럴 때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봤더니 실제로 불이 나서 두려움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코르티솔이 나오더라. 비슷하게 생각만 해도. 근데
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그런 비상벨이 울릴 때마다 우리 마음, 이 몸과 마음에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또 경보가 울리고 호르몬이 나오고 막 그 불안의 수치가 올라가고 숨쉬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어떤 증상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이제 공황 장애가 이제 되면 하는 게 뭐냐면 약을 먹어요.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인지 훈련을 해요. 왜냐하면 인지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인지 치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나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는 거죠. 절대 안 죽어요. 이 공황 장애로 죽지는 않아요, 여러분. 이 죽을 병이 아니에요. 그런데 뇌에서는 마치 죽을 것 같아라는 어떤 것이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서 인지 오류를 개선하는 인지 치료를 해요. 그래서 인지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숨을 이렇게 막고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좀 숨을 막히게 하면 이 공황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그 즉시 공황 장애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치료할 때 이렇게 숨을 막고 조금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하면 이제 또 막 나타나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나타나게 일으킬 때마다 자기 스스로 셀프 토크하고 호흡하고 그래서 조절을 해내고 그게 오경보라는 걸 인식하는 것들을 훈련시켜요. 그럼 상당히 이 훈련에 의해서 이 얘기 불안이나 이런 이 자극에 대해서 오작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내려가요. 그래서 인지 치료가 이 공황장애에서는 아주 중요해요. 그런데 이런 어떤 인지 치료 외에 자 봐요. 이 증상을 여기서 이렇게 탁 경감시키고 또 이 증상을 스위치를 내리는 이 즉각적인 행동 수정의 어떤 치료의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.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착의 불안정성을 치료하는 그 과정이 지속돼야 돼요. 그래서 이 하나의 이 행동을 수정하고 인지를 이런 교정하는 치료는 어쩌면 이제 몇 주간의 이 치료의 과정에서 될 수가 있지만 이 애착의 불안정성을 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동안의 심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.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 조금 많은 기질이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케이건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팍 다가가거나 행동을 빨리빨리 하지 않는 억제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쉽게 놀라고 이 두려워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? 내가 어린아이로서 굉장히 두려워. 그럼 그걸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? 그걸 빨리 부모에게 그 두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두려움을 부모가 달래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하겠죠.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모들은 그걸 해줘요.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 안심시키는 것들을 못해요.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부모를 예측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애착이 견고해지지 않는 거죠. 믿을 수 없는 부모, 나를 달래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생기고, 그러면 그 노여움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걸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. 아니 얘도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엄마를 향해서 좋아하고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호응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머리를 만지면 탁 치면서 샥! 막 이런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무래도 엄마도 사람이니까 머리를 만져주면 웃고 빵긋빵긋 웃는 그 아이에게 더 사랑이 가고 더 애착이 잘 되겠죠. 근데 내가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손대려고 했는데 싫어! 막 이렇게 하면 엄마도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져요. 그렇게 되면서 실은 이 아이는 되게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애착이 더 잘 돼야 되는 아이인데 반대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엄마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안심시켜주지 못하지 하는 노여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반발력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런 이 어태치가 되는 것에 더 문제가 된단 말이죠. 많은 연구에서 이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.
이 애착의 문제와 공황 장애의 이 연관성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불안에 대해서 또 이제 어렸을 때 만일에 그 학대를 받았다거나 성적 학대를 받았다면 이제 이 불안이 더 결속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은 우리 뇌에서 이런 어떤 강한 불안, 강한 어떤 분노와 연결되어 있는 뇌의 부분이 편도체예요, 편도체. 그래서 이 편도체 안에는 이 기억, 공포에 대한 기억들이 저장돼 있어요.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다 모여 있다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비슷한 것이 왔을 때 편도체가 확 활성화가 돼요. 그러면은 이 편도체는 고등뇌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고등뇌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이 편도체가 확 이렇게 올라오면 사람들의 하는 행동은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편안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거부하든지 막 달아나든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되게 반사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공황장애와 원시적인 그런 불안과 분노와 연결되어 있는 이 편도체의 회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.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적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치료해내고 이 애착을 조금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이 민감하고 예민한 것들을 조금씩 연습해 볼 수 있는,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. 전문가가 이 낯선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 낯선 것들을 다루어 나가는 일을 이 낯선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낯선 사람도 무섭지 않고 이런 어떤 긴밀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익히는 것, 이것이 공황장애의 하나의 큰 치료의 축이 될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만일에 이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뭐 20대에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가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특히 딱히 뭐 무슨 20대가 아니라도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에 공황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면 이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집 밖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뭐 버스도 잘 못하고 비행기도 물론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반드시 나타난단 말이죠.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연구 결과는 약치료와 상담치료, 특히 이 애착의 문제를 다루고 사람과의 상호작용하고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치료해 나갈 수 있다, 이렇게 봅니다.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치료했던 공황장애, 공황발작의 이제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담을 통해서 자기 불안을 다루고 또 이렇게 애착의 어떤 부분들이 견고해지면서 훨씬 세상에 더 담대하게 나가고 사람들과 더 뭐 완벽하게 치료됐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렇게 만남이나 도전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. 어떤가요, 여러분? 공황장애를 걸리지 않도록, 공황장애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여러분을 돌봐야 될 것이고, 혹시 공황장애 속에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축의 치료를 잘 생각하고 해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치료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셔서 세상을 살아가고 자유롭게 이렇게 세상을 탐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